네, 3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저희 또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기 전에 네. 여러분들께 전달 사항이 조금 많아집니다. 저희가 굉장히 또 선물 보따리 그렇지. 만큼. 자, 먼저 우리 세미나 부동산 세미나부터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주식 말고 부동산에 관심이 좀 갑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줌 세미나 준비를 했거든요. 네. 금쪽 같은 자산 관리에서 또 부동산 섹터 책임지고 계시는 정보영 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6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4시에 부동산 줌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구글 폼 통해서 신청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구글 폼 안에 QR코드 있거든요. QR코드 찍으셔가지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세미나 관련된 링크도 보내드리고 정보도 보내드리니까요. 구글 폼 신청하시고 친구 추가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또 세미나 준비하고 있는 초특급 세미나, ETF 세미나 하는데요. 이건 사실 ETF에만 관심 있는 뿐만 아니라 요새 핫한 뭐 액티브 ETF 이야기와 액티브 ETF 안에 들어갈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ETF 명가들과 함께하는 ETF 투자 세미나 3월 31일 이번 달 마지막 날이죠. 화요일 오후 3시에 여의도 NH 금융타워. 아, 되게 좋아요. 네. 여러분들 오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좋고요. 좌석 넉넉하게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항상 이런 거 준비할 때마다 저희가 너무 이제 소규모로만 진행을 해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좀 넉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모시기 어려운 두 분과 함께 그렇죠. 하죠.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ETF 솔루션의 서범진 본부장님 그리고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ETF 전략본부의 조상준 부장님 두 분과 함께 밀도 높은 2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 세미나인 만큼 이제 요 참가 신청이 이미 많이 접수됐다라고 하니까요. 저희가 선착순이니까 원하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 신청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미나입니다. 오늘 또 따끈따끈한 세미나인데 오늘부터 사실 릴레이 세미나 저희가 안내를 시작을 합니다. 이거 진짜 저 앞에 보이시죠? 네.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스페셜. 스페셜. 네. 정말 릴레이 세미나. 스페셜하게 준비하고 정말 있습니다. 특별한 세미나고요. 글로벌 지정학적 어떤 리스크들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함께 하는데요. 의정부에서 처음 릴레이 스타트 끊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박사님 함께 하십니다. 저 완전 팬이잖아요. 저도 굉장히 팬인데 진짜 너무 멋있죠. 요즘에 이제 중동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특히나 이제 국제정치 워낙 전문가시고 미국에 대한 이 속속들이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또 전달을 해주시는 김지훈 박사님 그렇죠. 오프라인에서 만나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옆에 우리 이혁진 차장님이 이 정치 리스크와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투자 고민들도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네. 이것도 릴레이 세미나 여러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릴레이 세미나가 이 4월 2일 의정부를 시작으로 쭉 돕니다. 이 김지훈 박사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연사 라인업이 그렇죠. 정말 신경 많이 썼거든요. 네. 의정부 그리고 서울 지역, 뭐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 남양주 계신 분들 가셔야죠. 그렇죠. 의정부 가깝습니다. 여러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정부도 저희가 자리를 조금 넉넉하게 넉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꼭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종문. 강남금융센터 김종문 PB 부장님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자, 저희에게 포트폴리오를 슬쩍 보여주셔가지고 네. 예, 아. 놀라운 수익률을 인증하셨던. 그렇죠. 네. 다른 분, 네, 예를 들어서 김 부장님, 보여드렸던. 김 부장님. 네. 아, 네. 김종문 부장님 아니시구나. 그쵸, 아, 맞습니다. 다른 김 부장이시구나. 네. 예를 들어서 살짝 오해가 보여드렸던.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변동성이 꽤 커요. 어제 그렇습니다. 많이 급락을 했는데 오늘 반등도 좀 미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음. 저도 시장 지금 분위기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극단적인 공포 구간까지 네. 우리 CNN의 지표가 있죠. 그 지표를 보면은 어제 반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시간으로 자료 준비하면서 하긴 하니까 네.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는데 역시나 우리 투자자들이 정말 힘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언제나 그랬듯이 마냥 꾸준히 상승만 하기만 하면 사실 그 투자에 대한 수익을 더 온전히 누리기는 좋지 못해요. 오히려 그런 시장은 차라리 이런 조정이 있었을 때 조금 더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 미리 준비를 해두고 어떤 조정이 있을 때 분할해서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면 이런 위기 시장도 사실은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투자의 수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고요. 지금 역시도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
이란이 봉쇄가 되면서 물가까지 올리고 물가까지 올리면 주식시장이 끝나는 것처럼 이번 전과는 다른 모습처럼 또 시장의 위기를 우리에게 또 다가오게 네. 해서 공포감을 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우리 금융시장 역사에서 본다면 항상 위기는 다른 모습으로 발현되어 나왔고 계속 있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5년, 6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때 네. 팬데믹 때는 얼마나 힘든 위기였습니까? 그 시기도 불과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어느 정도 지수는 반등을 모색을 했고 네. 그 시점에 또 좋은 투자의 기회를 잡고 했던 분들은 굉장히 좋은 수익을 아까 보셨던 김 부장이나 그런 분들, 말씀 나눴던 김 부장 그런 분들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좋은 주식을 편입해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시장이기도 하죠. 그 김 부장님이 왠지 되게 김정문 부장님이랑 되게 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드네요. 네, 아니 뭐 네, 그럴 친하니까 수 그 있습니다. 정도 네. 계좌를 맞아요. 또 공개를 허락을 가까운 분이죠. 해주시지 예. 않았을까 영혼을 하는데 나누는 분. 직접 오픈해드릴 수는 없어서 네. 이제 간밤에 저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입에서 48시간 최후 통첩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게 오늘 오전 8시 그렇죠. 4분이었잖아요. 또 간밤에는 닷새간의 공격을 중단을 하겠다. 이야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움직인 것 같은데 네. 그래요. 매일매일 이렇게 좀 달라지고 있어요. 종전이냐 확전이냐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투자자로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래 오늘처럼 그래도 살짝 올라오는 날에 좀 정리를 하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관망세로 그렇죠. 좀 기다려보자. 왜냐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야. 맞아요. 올라갈 때도 무섭고 내려갈 때는 더 무섭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객장에서도 질문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네. 할까에 대한 질문 어떻게 대답을 해요? 네, 기본적으로 사실 제가 모시고 계시는 고객님들께서는 빈번한 질문은 좀 덜하세요. 네. 덜하시는 편이고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가져가는 쪽에 투자 방법을 시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덜하신데 어제 처음으로 이제 몇몇 분의 고객분의 전화를 네. 받았어요. 처음으로요? 그동안의 변동성에. 그동안 변동성이 그냥 시장에 대한 걱정인데 팔자. 라는 매도 파는 게 어떠냐. 아. 팔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들어서 네. 역시나 다를까 그 질문을 받으면 저는 파시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안 파셨으면 좋겠지만 네. 네. 파시더라도 반등이 왔을 때 비중을 일부 줄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되짚어 보시면 우리 코로나 때 아까 위기도 말씀드렸고 네. 우리 서브프라임 위기도 말씀드렸고 불과 길면은 2년 짧으면은 한두 달 더 짧으면 1, 2주 내에 그 바닥을 잡고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시기가 오는데 지금 이 시기로 우리가 이 주식을 정리하면 다시 그 주식을 편입할 수 있다면 사시는 건 괜찮을 수 있는데 그렇죠. 편입 못해요. 팔고 나면 대부분. 그래서 일부만 파셔라. 절대 전량 포트를 다 정리하지는 마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주제가 사실 이런 위기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보자는 네. 그런 내용으로 네. 제가 이번 1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차츰 좀 뒤에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이게 완전하게 내가 트레이딩처럼 신규 매수로 또 그 종목을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지금 먹더라도 네. 막상 이게 올라가 버리네 그냥 네. 살 틈을 안 주네 하면은 또 비싸게 사기 맞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우리 인간의 보통의 이제 심리를 간파하고 있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제일 그래서 저는 가만히 베스트는 있어요. 훌륭하십니다. 네. 그게 훌륭한 거고 베스트는 이럴 때 분할해서 더 우리가 사야 나올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있다면 꾸준히 앞으로 우리가 벌어질 현금 흐름 사실 많이 있잖아요. 네. 물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아닐 수 있겠지만 그때를 대비해서 사실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하는 거고 일정 수준은 채권이나 예금에도 자산을 네. 넣어놓는 거고 그래서 그런 현금 흐름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조정이 없을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미래현금 가져와서 지금 시기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뭐 아니면 3일에 하락하는 걸 보고 얼마씩 조금 더 사모으는 노력을 한다. 이게 베스트가 될 수는 있겠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 계속 말씀 나누어 보시죠.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난번 장표를 약간 파일 형식을 다르게 올려드려가지고 보기 좀 힘들었다고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편안하게 오늘 PPT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네. 출연한 지 조금 그래도 시간이 흘렀으니까 다시 맞습니다. 한번 짚으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네네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얘기가 뭐 핫한 이슈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얘기는 없지만 지금도 시행 중이고 우리 주총들 보면
주총을 해가지고 배당금이 확정되는 금액들 보면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배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좌들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을 가지고 계신다. 작년에는 얼마 뭐 100만 원 정도 못 받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2, 300만 원이 되네 네. 하는 고객님들도 계실 거고요. 그 부분이 우리의 가치를 이번 위기가 지나고 났을 때 한 단계 더 높은 가치로 끌어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 한번 보시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전년 대비해서 배당이 줄지 않을 것, 혹은 전년도 아는 게 기본 원칙이고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아니면 그 결산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고 전년 대비해서 10% 증가할 것. 그러니까 노력형과 우수 배당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항상 앞으로 계속 적용될 게 아니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우리가 그 3년 지난 시점에서 다시 결정을 할 겁니다. 네. 아마 대만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아마 지금 우리나라도 분명한 효과가 있다는 게 검증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떤 효과가 있느냐? 배당 소득을 우리 일반적인 소득에 대해서 세율이 다른데 구간마다 최고 세율에서는 절반까지 약 10억 이상 배당을 받아가신 쪽은 절반까지 세금을 냅니다. 네. 그러면 사실 법인 사업 경영해가지고 법인세까지 내고 20% 정도 그리고 나머지 부분 또 거기다가 배당소득세까지 내면 최대주주 입장에서 배당금 받을 이유가 없죠. 사실 거의 70% 이상 세금이 다 나가니까 의료보험료까지 다 나가니까 그랬던 배당이 지금은 보통 한 50억 정도 배당을 가져간다 하시면 25% 정도 배당을 내게 되면 실제로 5% 배당을 낸다 했을 때 거의 세후로는 3.75%가 되고 세전으로 환산했을 때는 7.5%의 배당 수익률이 내줄 수 있는 네.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효과고요. 정부가 굉장히 우리 경영자 입장에도 최대주주들에게도 굉장한 큰 메리트를 줬던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기업들은 흑자를 내는 기업, 이익이 남아서 배당을 할 수 있는 기업에 국한되는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셔서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 성장주도 좋지만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이왕이면 거기에도 우선주 같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봤을 때 이게 왜 그러면 이게 좋냐? 단순히 그 절세 혜택뿐만 아니라 자금이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24년도 기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24년도 기준으로 이자 수익이 부자들 자금, 그러니까 자산이 많이 있으신 분들의 자금이 이동할 여지가 많겠죠. 그래서 그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자 소득이 연간 한 14조 원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러면 원금으로 환산하면은 한 500조 원 정도 되겠죠. 한 3% 정도 전으로 예금 이자가 나온다면 500조 원 정도 되는 자금에 이분들 세후로 했을 때 1.5%밖에 이자 못 가져갑니다. 하지만 네. 삼성전자 우선주만 사들고 계셔도 거의 이 갑절에 배당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분리과세까지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은행 예금보다 삼성전자 전 세계에서 정말 저평가돼 있다 그러던데. 그리고 전 세계에서 빅테크 기업들 중에 이익은 가장 많이 버는데 이익도 벌고 배당도 많이 주는데 이걸 못 살 이유가 없지. 내려가면 더 사오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자금들이 큰 자금들이 실제 이동하고 있고 제가 모시는 고객님들 초고액 자산가 분들 뵀을 때도 네. 실제 우리 지인들 여러분들 보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가 이제는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고 이번 조정 때도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외국인이 팔아도 개인 수급이 굉장히 좋다는 게 이런 부분들로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동산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 우리 부자들의 경제 전망으로 보면 금융자산 비중이 일부 줄어들고 하지만 여기 장표에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다음 장표에서 부자들이 어떤 시장으로 투자를 많이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KB의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게 되면 참고해서 보면 주식 쪽으로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은 부분들을 우리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향후 투자에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어느 쪽 전망이 좋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역시나 어느 쪽으로 자금을 늘리겠냐라고 했을 때 주식 쪽 비중이 다른 자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늘리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자금도 증시 자금으로 깨올린 것도 많고 그리고 향후 지금 이제 몇몇 증권사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그 시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계좌부터 개설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RIA 계좌, 네 외국 주식, 우리 한국 주식을 투자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지는 세제 혜택을 준다는 그 계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문의라고 하네요. 예, 머니무브가
네,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저희가 지금 댓글에도 리아 계좌 궁금하시다라고 맞아요. 하는데 지금 출시 네. 소식도 막 있고 해가지고 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시황 관련해가지고 우리 사실 속상해, 처음에 속상해. 시작가보다 굉장히 좀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고 이게 계시는데 지금 그래서 뭐 뉴스가 나온 게 있나 막 싶어서 저도 뉴스 찾아보고만 했는데 혹시 국제유가가 조금 튀었나 한번 네. 국제유가 현재 선물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이제 지난 밤사이 WTI 기준으로 현물 가격이 배럴당 87달러 선, 88달러 선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고 구자를 또 다시 보고 있네요. 아, 그래요? 91달러 선 선물 기준으로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의 상승폭도 지금 줄어서 막 지금 1% 미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좀 저감에서 그래요, 들어와가지고 맞아요. 네. 1.5%까지 양 시장이 모두 올라서 있는 상태인데 외국인이 지금 현물 쪽에서도 매도 규모도 4천억까지 키워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거래량 자체가 대금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계속 이제 눈치를 보는 시장이 오늘 장중 내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또 변화 있는 중간중간에 그렇죠.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부장님.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매일매일 이렇게 변화하는 시황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네. 저는 네. 좀 긴호흡 갖고 싶어요. 맞아요. 네. 네. 그렇지 않으면은 맞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 네.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듯이 긴 호흡으로 투자할 만한 기업들을 어떤 자산들을 편입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고 그렇죠. 이 위기도 분명히 지나갈 겁니다. 지나갔을 때 어떤 자산을 들고 있었느냐가 우리 자산에 큰 기여를 할 수가 있을 건데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역시 방금 삼성전자 말씀드렸는데 제가 댓글창을 한번 봤어요. 삼성전자 물리겠다는 걱정을 주셨는데 네. 개인적으로 지지난 주에도 뭐 제 고객님들 있으니까 한 고객님들께서 곡점에 삼성전자를 처음 이제 소개를 받고 맺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사셨던 분이 계셨어요. 네, 네. 20만 원 이상 가격에서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외람되지만 네. 잘 됐을 수도 있으십니다. 차라리 물려라. 예, 팔지 물리셔도 좋고 왜 네. 그러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샀다. 그리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억대 연봉자시고 현금 흐름들이 훨씬 많은 자산들이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1,000만 원 사가지고 물려서 너무 고민하시길래 오히려 잘 된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건 더 진심으로 살 수 드리는 있다. 말씀인데 네. 왜 그러냐면 그 자산을 1,000만 원 물렸을 때 이거를 물리고 나서 손절을 하면 최악의 수가 되겠지만 그렇죠.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이 상태로 10%가 올라가고 20% 올라가서 더 추가적으로 못 사면 전체 자산 예를 들어서 10억이 넘는데 1,000만 원을 사가지고 이게 100%가 올라갔다 한들 10억 자산에 1,000만 원 수익을 본다면 기여도는 1%밖에 안 돼요. 맞아요. 하지만 네. 이 1,000만 원에 대한 자산을 연봉도 1억이신데 1년에 한 3천만 원 더 사실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젊으신 분이고 하시니까 변호사님이고 그래서 1,000만 원이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는 국면에서 두려우시면 가격에 대해서 10% 빠질 때마다 한 번씩 더 사시죠. 혹은 이 위기가 그렇게 길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시면 주간 단위로 아니면 월간 단위로 꾸준히 사모아 보시죠. 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편입을 해나가시는 계셔요. 그래서 하이닉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하이닉스가 100만 원 넘어서 사셨다가 90만 원 내렸을 때 또 사시고 80만 원 초반에서도 또 사시고 오. 그럼 평균 단가는 어떻게 돼 있어요? 90만 원이 머물러 있죠. 그렇죠. 네, 물론 여기서 더 내려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사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는 이유를 일단 다음 화면으로 네. 좋습니다. 네, 지난번 네. 방송 정리해드리는 개념을 하면서 네.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보시죠. 자, 기업의 이익, 주가가 올라가는데 어떤 전쟁이 나고 아니면은 어떤 뉴스가 하나 정말 좋은 뉴스가 나고 아니면은 어떤 큰 기업이 투자가 들어오고 물론 그러한 뉴스들이 기업의 이익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가장 기업을 봐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어떤 이유냐? 기업의 실적이 증가한다. 네. 그리고 실적이 주가 대비해서 너무 비싸지 않다. 네, 그 비싸지 않다, 싸다는 어떻게 보면 되냐? 시가총액 대비 이익으로 보시면 우리 그냥 대충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예금을 넣으면 1억을 넣으면 3% 주니까 300만 원 받는 거죠. 근데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 투자를 하는 이유, 1억을 넣었을 때 10%, 20%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식 판에만 서면 꼭 다른 투자를 하게 돼요. 전망이 좋으니까 너도 나도 이 주식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사야 돼. 외람되게도 예전에 우리 배터리 아저씨 나왔을 때 네. 그럴 때 주가가 특별 특정 기업들은
주가가 벌어진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1조라고 하면 벌어들이는 건 100억도 안 되는 기업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면 그 기업은 1년에 100억 벌어들이면 물론 성장은 해주겠지만 100년의 이익을 내야 그 기업 주가가 설명이 되겠죠. 성장을 매년 뭐 몇십 프로씩 해준다? 그 성장에 대한 전망이 글로벌 1, 2등 기업이면 그 시장이 커지면 그 이익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1, 2등 기업이 아니라 그 기업의 하청인 기업들이 밸류체인의 하단에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고평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조금 투자 비중을 좀 줄이는 부분이 있고 그럼 어디에다 집중을 해야 되냐? 그걸 말씀드려볼게요. 화면 네. 한번 보시면 전 세계 우리 빅테크 기업들 네. 이 화면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죠. 김 부장은 어떤 확신이 들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을 투자를 하라고 하냐. 네. 빅테크 기업도 주식에 빠질 수 있는 건 아니냐. 빠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도 한 해씩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가격이 변동이 될 수 있으니까 수요가 급격하게 꺾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장기적인 시계열로 봤었을 때 장기적인 10년, 20년, 30년의 역사를 봤었을 때 우리 인류가 소모하는 매년 소모하는 데이터의 양은 매년 전년 대비 20% 30%씩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 30%의 데이터가 소모가 되고 있으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저장하는 장치 그리고 연산 장치 그런 장치들은 당연히 그 양에 대해서도 충분히 20, 30%씩 늘려나가야 되겠죠. 가격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우리 여러분 아시죠? 우리 돈이 찍어낼 때 물가가 매년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그렇죠. 미국에 얼마만큼의 큰 금액의 부채를 찍어냅니까 매년? 그 찍어내는 그 돈들은 어디로 갈까요 과연? 네,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막대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나는 돈, 네, 저 댓글 안 보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 어디로 진행할게요. 가냐고 여쭤보시고 네. 어디론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뭐 산업이든 뭐 그렇죠. 이렇게 그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어디론가 정답을 가고 알려주실 있습니다. 거예요. 아니, 나한테는 그건 안 말씀드릴 것 같은데. 거예요. 네, 네. 그 어디론가 가는 출처가 우리 이 기업들의 이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론가 가는데 그 기업들이 다양한 곳으로 흘러가겠죠. 하지만 네. 강력하게 가고 있는 거. 경제 위기가 와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게 되고 유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대체에너지 투자를 하게 되고 네. 미래를 위한 투자로 들어갑니다. 그 투자가 바로 이 빅테크 기업들로 강력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류가 강력하게 필요한 AI, 인류가 편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갔었던 진보사적인 방향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래서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 빅테크 기업들 AI 관련된 그런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겠네 그리고 글로벌 1, 2등 기업이 그 이익을 가져가니까 맞겠네 그러면 거기에서 다음 단계 과연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너무 비싸면 그것만으로도 조정의 빌미가 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너무 또 단기 전망은 안 좋다 하더라도 너무 그 기업의 가치가 싸면 그거는 또 저평가 이슈가 돼서 강력한 상승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 관점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 산업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이 빅테크 네. 기업들. 그 기업들 중에 가장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 보이시죠? 숫자로 보면 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보여요. 네, 압도적으로 이익을 많이 냅니다. 네. 예, 우리 예상치 뭐 계속 뉴스로 듣고 계시죠?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지난달 대비 이번 달에도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낸드 가격은 이익이 더 매출 판매 가격은 한 5% 내외로 가격은 또 올랐습니다. 네. 이 기간 동안에서도요. 네. 그러면 이익 전망치는 더 올라가겠죠, 또 향후. 그래서 엔비디아보다도 1, 20% 이익 전망치가 더 늘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높습니다. 올해. 네. 그리고 27년도에도 이익이 그렇게 줄지 않고 이제는 쏙쏙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은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치들도 수정이 돼가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러면 시가총액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엔비디아보다도 많은 이익을 내는데 시가총액은 엔비디아는 거의 한 6,500조 정도 되겠네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한 1,100조 정도 되겠네요. 5분의 1,200조. 1이에요? 네. 너무 싸죠. 이익은 더 많이 내는데 네. 주가는 이렇게 싸다? 그러니까요. 엔비디아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리고 한국하고 미국이랑 같아라고 하실 수 있죠. 그러면 그래. 한국은 위험한 나라니까 지정학적 이슈가 있으니까 그럼 대만의 TSMC 한번 볼까요? 네. 바로 위에 있죠. TSMC. 이익은 삼성전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네. 근데 주가는 어때요? 거의 두세 배가 있죠. 그렇죠. 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중국 대만의 그 지정학적 위기는 글로벌 전문가들은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요. 덜 위험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북한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전력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는 왜 이렇게 저평가 받아야 되냐? 네. 아니 한국이 그래 상법 개정안도 너무 좀 후진적인 증시 분위기 아니야. 그거 개정하고 있잖아요. 거버넌스. 네, 검은색 개정하고 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앞서 보여드렸듯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되면서 TSMC는
10배 가까이 올라왔고 네. 대만의 증시는 3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증시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 글로벌 핵심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이때 대만의 TSMC의 이익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익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네. 네. 그리고 한 번 더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엔비디아는 23년도부터 26년도까지 엔비디아 주가 한번 보시면 거의 한 9배가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익은 여기 보시면은 71억 달러에서 1,350억 불까지 약 20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 20배 정도 성장할 때 주가는 한 8배에서 9배 정도 올랐습니다. 네.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6조에서 240조까지 늘어납니다. 이익은 40배가 늘어납니다. 주가 두세 배밖에 안 올랐는데요. 네, 절대적인 가치로 봐도 싸고 이래도 쌉니다. 그럼 이런 조정이 와준 게 여러분들께 저는 제 고객님들께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외람되기도 하지만 네. 이게 여러분들께 길게 봤었을 때 안 좋은 시기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 이어서 말씀드려 나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의 배경에는 결국에는 산업적인 환경에 있어서의 뭔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차지하는 그 위상이 네. 과거 정말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죠. 접하고 계실 거예요. 엔비디아 젠슨항이 오고 이사수 CEO가 오고 그런 부분들이 그만큼 필요한 이야기니까. 그리고 굉장히 그 빅테크 기업들의 강력한 이슈 중에 한 가지가 메모리 반도체 저장 장치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하나의 축으로 보셔도 되고 이런 위기상이 유가가 비싸지면 그 친환경 에너지들 전력에 대해서 했을 때 뭐 풍력, 태양광, 원자력 이런 부분의 대체 에너지들의 가격도 그 투자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낼 수 있습니다. 네. 하나의 아이디어로 다음 달까지도 이런 시향이 지속되면 그 부분을 테마로 한번 또 준비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이제 방법론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말씀 드리고 계속해서 더 딥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는 주식 말고 부동산이 궁금하다, 부동산이 더 혹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줌 세미나, 부동산 줌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쪽 같은 자산 관리에서 부동산 책임지고 계신 우리 정보용 부장님과 함께 3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4시에 부동산에서 전국 각지에서 부동산 줌으로 온라인으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네. 자, 다양한 부동산 이야기 할 예정이니까요. 구글 폼 신청 먼저 해주시고요. 그 안에 있는 QR코드 딱 클릭하셔가지고 찍으셔가지고 친구 추가까지 해주시면 그 친구 추가되신 분들께 저희가 다양한 부동산 정보 그리고 줌 세미나 관련 정보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딱 두 가지 구글 폼 신청하시고 친구 추가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세미나는 뭐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이론 강의해드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거기 함께 줌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분들의 개인적인 부동산 고민을 우리 부장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님께서 어떻게 신청해요? 세미나 하셨는데 우리 세미나 어떻게 신청하죠? 여기 지금 영상 여기 저희 더보기란도 있고요. 여기 실시간 댓글창도 있잖아요. 요거 클릭하시면 링크가 하나 있어요. 네. G로 시작하는 GOOG 이렇게 해서 구글로 시작하는 그 링크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폼이 쫙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작성을 하시고 중간에 QR코드, 우리 또 로또 당첨 요걸로 이제 QR코드 확인하시잖아요. 그럴 그렇죠. 때만 쓰지 마시고 QR코드를 카메라로 탁 대면은 친구 추가 그 화면이 자동으로 탁 또 뜹니다. 뜹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친구 추가를 누르시면 저희가 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자, 세미나입니다. 네. 얘기해 주시죠. 여의도로 갑니다. 네. 자, 3월 31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 NH금융타워에서 바로 ETF 옆에서. 명가들과 함께하는 ETF 투자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시간 확인하시고요. 3월 31일 화요일 얼마 남지 않았죠. 오후 3시입니다. 두 분 정말 모시기 힘든데 두 분 한꺼번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범진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ETF 솔루션 본부장님 그리고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조상준 ETF 전략본부 부장님 두 분이서 1시간 사이좋게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전달해 주실 텐데 가장 핫한 이 코스닥 관련해가지고 두 자산운용사 두 분 모셔가지고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의도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링크 통해서 신청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링크 다 잘 열리는데요. 지금 링크 잘 안 되신다 그래서 제가 눌렀는데 부동산도 열리고 다 열리고 지금 의정부도 열어봤더니 다 열립니다. 네.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딨냐 하는데 부동산 줌 세미나 신청 URL을 눌러서 들어가세요 일단. 그리고서 쭉쭉쭉 쓰세요. 그러다 보면은
중간쯤에 QR코드가 진짜 이만하게 딱 있어요. 있어요. 이만하게. 어이구, 왕따시만하게 어이구, 있습니다. 왕따시만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을 정도의 크기가 있으니까 일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미나는 제가 너무나 또 좋아하는 우리 김지훈 박사님 그리고 또 우리 이혁진 차장님의 또 인텔리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릴레이 세미나. 그냥 릴레이 아니고요. 스페셜 릴레이 세미나입니다. 네. 글로벌 지정학과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4월 2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의정부 경기북부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합니다. 네. 의정부에 계신 분들,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참여 방법도 역시나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서 제가 링크 남겨드린 것에 참여 신청하시면 되고 다 무료고요. 여러분 의정부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꽤 넓습니다.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지금 시장이 다시 한번 조금 반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네. 코스피는 살짝 좀 떨어지고 있고. 이 봤는데 다시 1.5로 내려왔네요. 그러니까요. 변동성 빨라요. 너무 심해요. 굉장히 빨라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이렇게 막 작은 종목 들고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좀 괜찮은 그리고 우리가 실적을 네. 어디 가서 몰래 찾아보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드러나 있는 그런 테크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을 투자하는 게 제일 안심이 되는 투자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자산을 우리가 구축을 할 때, 네. 자산을 이제 구성을 할 때 포트폴리오를 나눌 때 그쵸. 사실 무분별한 분산은 참된 의미의 분산은 아니고요. 네. 어떤 핵심 자산을 가져갈 수 있는 핵심 자산을 가져가고 그리고 일정 부분 시장의 이슈에 맞는 자산들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롱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은 내려가도 또 추가로 살 수 있는 자산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메가 트렌드에 있는 그런 기업들에 관심을 집중을 해주시면 되고 개별적인 기업들은 분산 차원에서도 들고 계실 필요도 있고 이슈에 맞춰서 투자를 좀 더 알파 수익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 되겠죠. 네. 그 부분들도 좀 이따가 같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개인적으로는 요즘 시장을 보면서 단타 어떤 대회가 열릴 정도로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나는 국장이 너무 쉬워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게 편안하게 투자를 또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편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분할로 접근을 하자. 그리고 맞습니다. 적립식으로 조금씩 모아가자. 이건 사실 네. 단기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방법론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같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있어서 저의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오늘 잠깐 댓글창을 봤는데 좀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네. 강력한 말씀들 많은데 그래요. 네. 제가 그런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댓글창에서 봤던 것들 네. 저희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피터 린치의 투자의 대가이시죠. 월가의 영웅으로도 유행하신 이분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 주셨던 부분들 네. 같이 한번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피터 린치 잘 아시죠?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한 77년도부터 90년도까지 연평균 한 29% 정도 약 2,700% 수익을 냈습니다. 이 펀드를. 네. 네. 13년간. 그러면 1억을 넣었으면은 27억을 만들었다는 네. 이 펀드죠. 근데 잘 찾아보시면 이 펀드에 투자한 개인들은 절반 이상이 손해를 봤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중간에 나갔구나. 딱 이런 거죠. 지금 같을 때 예전에 이 일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분이 전화기 들고 있죠. 네. 한 8년 만에 휴가도 잘 못 가고 정말 집중해서 운영 잘해서 정말 전설적인 그 펀드가 되었는데 굉장히 핫한 펀드였어요. 네. 당시에 한 16조 원 정도 운용하고 있었는데 87년도 10월에 그 굉장히 역사적인 이슈가 있었죠. 블랙 먼데이. 네. 네. 블랙 먼데이 때 마침 공교롭게도 금요일 날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가셔가지고 조짐이 이상한데 하루에 30% 가까이 주가가 급등을 지수가 전 종목이 박살이 났습니다. 야, 그때 87년 이유도 블랙 없어요. 먼데이. 지정학적 이슈도 아니라 네. 알고리즘에 의해서 대규모 프로그램 매매 같은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그래요? 쏟아져 네. 나왔어요. 그러면 이분 휴가 졌고 그냥 포트폴리오 어떻게 할지 엄청나게 위기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분이 이제 다시 복귀하고 빨리 그 휴가도 마무리하고 복귀하고 가서 고민을 했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아까 제가 앞서 제 고객님들의 전화 받았던 거 주식 팔자 네. 이야기 환매 요청이 16조 중에 거의 3분의 1이 환매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기본 들고 있는 주식들 팔아서 환매 자금 내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어떤 쪽을 팔까? 그때 원칙을 낸 게 이슈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이슈가 과연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거냐? 지금 그 지정학적 이슈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이슈를 주는 거냐? 물론
6개월이 지속이 되면 우리 가스나 이런 소재들이 네. 부족해서 6개월 정도가 부족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일단 6개월 안에 끝날 이슈로 본다면 본질적 이슈에는 본질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전쟁 때 우리 예전에는 다 백병전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미사일만 쏘고 했던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드론이 들어갈 때 방공망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다 AI가 접목이 되고 네, 아니면 뭐 클로드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네. 팔란티어라든지 그리고 각 드론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메모리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죠. 데이터로 움직이는 것들이니까. 네. 그래서 이번 전쟁에 대한 이슈도 한 단계 더 이 수요처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부분들로 생각이 확산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기업의 가치에 문제를 안 익히니까 우리도 같은 관점으로 좀 들고 가는 게 좋지 않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그 시기에 한 2달간 33%가 빠졌었는데 네.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약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너무 오래된 걸리지 않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 주셨듯이 분할 매수 관점 내려갈 때 한 번에 1억을 진짜 고점에 꼭지에 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높을까요? 얼마나 낮을까요? 그런데 그때 하더라도 2년이 지나면 이겨낼 수 있었고 네. 중간에 벌고 있는 현금 흐름으로 삼성전자 들고 있는 배당으로 꾸준히 조금이라도 더 사모으는 노력을 하셨으면 더 빨리 회복을 했을 겁니다. 그러네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실제 이 펀드를 봤을 때 한매가 18조 중에 6조가 한매가 나와도 지수 대비해서 결론적으로는 초과 수익을 냈고 장기적으로 이 눈부신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안 좋았을 때 악재가 떠졌을 때 나 피할래 이제 그만할래 하고 나갔던 분들 맞아. 그리고 사고 팔고 내려가서 반등 올 때 더 살래 반등 올 때 어떤 반등이 오나요? 네 뒤에도 나오겠지만 급락 뒤에 급반등이 옵니다. 네. 이때 좀 더 싸게 살려고 저가에 빠지는 날 팔았다가 올라간 날 못 사버립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조금 더 현금 있었던 거 아까 채권 이야기 말씀 댓글보다 깜짝 놀라서 제가 뜨끔했는데 네. 네, 채권 투자에서 제가 금리가 5% 때부터 꾸준히 채권 사자는 말씀드렸고 4% 5% 갈 때 손실이 날 수 있죠 채권도. 네. 하지만 주식은 빠질 때 조정이 올 때 채권은 한 5% 10% 빠지지만 주식은 20, 30% 40%씩 빠집니다. 그러면 10% 빠진 거, 30% 빠진 거 사도 되죠. 네, 그런 관점에서 뼈 아프고 마음 아플 수는 있지만 채권이라는 자산은 들어간 시점부터 금리 수익률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걸 꾸준히 가져가서 내가 유리한 시점에 이익 실현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채권이라는 자산들, 현금성 자산들, 안전 자산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주식 자산 100%는 굉장히 위험한 걸 수 있겠고요. 그래서 디테일한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안내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드리고요. 그런 부분들 중에 빅테크 기업들, 정말 글로벌 기업들 중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전망치긴 하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다른 기업들도 다 똑같은 전망치인데 이렇게 비싼 평가 받고 있는 기업, 저평가 받고 있는 게 물론 지난달 기준입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은 더 쌀 수가 있겠죠. 지금 시점에서는 이익은 더 늘어나고 네. 주가는 더 빠졌으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너무 반복을 많이 해서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냐 이런 시기를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겠냐 공포에 사는 거 너무 쉽죠. 공포에 살아. 그렇죠. 네. 그리고 탐욕에 팔아라. 네. 매우 심플합니다. 우리 CNN에서 우리 네이버에 검색하면 CNN 링크 나옵니다. 네. CNN 공포 탐욕 지수 검색하면 링크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7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다양한 알고리즘을 넣어서 만들어 놨고요. 결론적으로는 100에 가까울수록 팔면 고점에 가깝다. 그때는 한 번에 파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탐욕을 뚫고 나서 더 올라갈 수 있죠. 이익이 그렇죠. 압도적으로 늘어났을 때. 네. 그러면 분할 매도 관점이 맞겠죠. 그리고 지금 시기처럼 극도의 공포 구간이 왔다. 이럴 때는 한 번에 사는 게 아니죠. 분할해서 사는 관점이 투자했을 때 실질적으로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서는 승률이 약 60%에서 70%가 되고요. 네. 그리고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서도 10 이하에서 샀을 때 그때는 그 핵심 기업을 장기 투자했었을 때는 500% 이상의 수익이 났다. 그리고 그냥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 샀다가 극도의 탐욕 구간에 팔았다 했을 때는 통계적으로 300% 이상의 수익이 났다라는 거는 제가 간밤에 논문 찾아보면서 수익률을 확인했었던 부분들이니까 그런 데이터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 하더라도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빅스 지수는 뭐 CNN 지수에 들어간 하나의 변동성 지수로 보시면 될 거고 빅스 지수조차도 지수가 반대로 얘는 높을수록
이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시장이 위험한 시기를 될 수 있고 빅스 지수도 우리 흔히 나오고 있는 지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공포 지수 어제 간밤 기준입니다. 어제 제가 11시 50분까지 이 자료 만들다가 조금씩 업데이트 한다고 만들어 저게 놨던 약 거고 17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맞아요. 네네네. 그리고 조금 그 트럼프 이슈 나왔을 때 아. 이제 우리 리스크가 좀 더 낮아졌을 때는 18까지 19까지 올라간 거 네. 봤는데 어쨌든 네. 18 정도 구간이고 지금 이런 지수 상황이면은 다시 또 이렇게 내려와 있겠죠. 지금은 다분히 말씀드리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분할 매수하면은 승리하기가 우리가 수익을 보는 가능성이 높을 구간이고 지금 시기에서 내려갔을 때를 대비해서 한 번에 다 사지는 마시고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대응하실 수 있는 하셔라. 야 주식 다 들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종목을 들고 계실 겁니다. 네. 그 중에 핵심 기업이 아니라 어떤 기업들은 올라가 있는 기업들이 있고 덜 빠진 기업들이 있어요. 어떤 기업은 30%가 빠졌는데 어떤 기업은 10%가 빠졌어요. 네. 이에 이 주식을 핵심 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을 살 목적이라면 이 주식을 팔아서 이 주식을 사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네. 덜 빠지고 더 더 빠지고 빠지고. 하는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쭉 해놨는데 네. 이런 종목들이 핵심 기업이 아니다 하면은 핵심 기업에 좀 덜 빠졌던 종목을 정리해서 넣어라. 맞습니다. 더 빠진 종목. 그러니까 더 빠진 종목이 핵심 기업이 아니라면은 네. 고민을 하시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기업 네. 고점 대비 20% 빠졌는데 네. 특정 기업들은 5% 10% 빠진 기업도 있어요. 저도 역시도 그렇게 덜 했었고, 빠졌다. 네. 저기 뭐 결제기 관련된 기업들 아. 제가 보내드리고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을 더 실었고, 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 장기 수익이 나고 있는데 아까 김 부장 이야기 네. 나중에 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 고평가돼 있어. 근데 어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0배 언더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테슬라 수익이 많이 나 있어. 똑같이 많이 나 있다면 테슬라가 400불 넘어왔을 때 조금 팔아서 일부는 엔비디아를 편입을 못했다면 네. 20배 이하의 시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러면 얘를 조금 편입해도 되지 않나. 물론 삼성전자는 더 저렴한 같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기업으로 판단을 한다면 훨씬 더 극단적인 저평가 구간이니까 이들 기업도 비중을 저쪽으로 옮겨놓고 네. 이 비중을 끝까지 무조건 가져가시라는 게 아닙니다. 전 기업을 글로벌 1등 기업을 놔두고 그 기업에서 내가 이 기업들이 저평가된 기업들을 일정 부분 비중 조절하면서 내 자산을 장기간 수익을 내서 불려나가는 게 목적이지 네. 한 번 투자해가지고 수익률 높은 게임을 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투자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네. 결국에는 지금 부장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네. 시장의 주도주 그리고 그 종목들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반도체 대형주였잖아요. 네네. 그런 종목들로 계속 집중하는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22년도부터 채권도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네. 이것도 좋다고 말씀드렸던 자료를 지난번 방송 때 그대로 가져와서 같이 네네. 비교해드렸죠.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아까 예를 들었던 김 부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긍정적으로 봅니다. 글로벌 1등 기업들 관점으로. 그래서 테슬라와 BYD를 그 예를 들었던 김 부장은 편입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주도주 얘기하면은 뭐 전자닉스를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혹시 부장님이 보시는 저평가 그리고 좋은 주식을 찾는 방법이 좀 따로 있으실까요? 네. 심플한데 매우 심플한데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의 얘기가 아니라 뭐 투자의 대가들의 이야기를 저도 공부해서 종합적으로 투자의 원칙을 만든 건데 네. 첫 번째 음. 글로벌 강력한 성장이 있는 산업에 투자할 것. 그 강력한 성장이 있는 산업 반도체. AI가 되겠죠. 네. 그리고 친환경도 될 수 있다 생각해요. 친환경도 될 수 친환경이라든지 우리 에너지 원자력까지도 포함한 에너지. 왜냐하면 에너지에 데이터가 필요하면 당연히 전력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그 기업은 메가 트렌드가 해당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가 친환경 기업은 3년이 될 수 있고 5년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인류는 그 비용의 단가는 계속적으로 낮춰왔고 네. 지금은 그 전력 단가만큼 풍력과 태양광도 단가만큼 내려왔다고 네. 여러 보고서를 보면 나와 있어서 그런 그들 쪽에 투자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ICLN이라는 그 기업이 있어요. 친환경 기업 네. 그런 원자력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글로벌 그 친환경 에너지 1등 기업들이 네, 들어가 네. 있어요. 그런 티커 ETF도 추천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꾸준히 사모으는 관점으로 저도 들고는 있습니다. 예, 들고는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네. 최근에는 우리나라 원전주도 보고 있는데 SMR 관련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진 SMR,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오클로, 네
이런 쪽도 같이 보고 있긴 합니다. 작은 비중으로 거들 기업들은 개별 기업이기 때문에 작은 비중으로 조금씩 사모아가는 관점 그런 쪽으로도 한번 해보실 만합니다. 거의 60불 갔던 게 11불까지 내려와 있는데 기업의 펀더멘탈은 크게 깨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리스크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지만 그것도 다음 기회가 될 때, 다음 방송 때 네.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섹터는 결국에는 주도주. 주도주 중에 저는 주도주는 시장의 분위기마다 바뀌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주도주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투자하는 건 메가 트렌드에 해당하는 섹터. 우리 손정희 회장님이 네. 투자하고 있는 그쪽 방향성. 네. 네, 지금은 예전에는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 그 경제 위기 때 조언을 했던 게 와이브로 통신 인프라 깔아라 네. 얘기였고 그 데이터의 근간이었죠. 네. 지금은 AI라고 얘기를 했었죠 몇 년 네. 전에. 네. 다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데이터 관련된 거예요. 인류의 진보사적인 방향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사실 글로벌 투자 대가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너무 뭐라 하진 말아주세요. 부장님 저희가 시간이 네. 또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은 부족해. 부족한데 저희가 리아 얘기를 조금 꼭지를 하나 잡아야 되기 때문에 리아 궁금하시다고 네. 했어요. 사실 그러면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지금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게 네. 대표적으로 금이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금은 굉장히 좀 네. 때려맞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리밸런싱하거나 아니면 조정을 좀 하려고 했을 때 네. 안전자산과 어떤 핵심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 네.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내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자산이 돼야 네. 되는데 금이라는 자산의 가격이 지금처럼 고평가되지 않았을 때 불과 몇 년 사이에 두세 배, 뭐 거의 5배, 4배, 5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맞아요.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빅테크 기업도 아무리 좋은 미래 가치가 있고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면 그때부터는 안전자산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자산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네. 생각해요. 그러면 좋은 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 그런 자산이 안전자산이 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물가를 자극해서 금리를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유가가 항상 이렇게 올라가 있고 물가가 장기적으로 비쌀 때 이야기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래서 채권금리는 많이 올라야 했죠. 채권은 안전자산의 효과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동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20% 장기채 기준으로도 가져간다 하더라도 네. 안전자산의 역할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채권금리가 0%대 그때 고평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잘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 주식시장 폭락했었던 날 TLT라고 하는 ETF 아시죠? 미국 장기채 30년 그 채권 ETF가 일주일 만에 거의 40%에서 50%가 올랐어요. 50%가 올라가면 근데 그 기사 보고 이런 위기 상황에는 역시 안전자산인 미국 장기채가 안전자산이었어라는 기사 보고 또 우리 일부 개인들은 실제로 투자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일부가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근데 아. 다 물립니다 그때. 그러니까요. 왜? 제로 금리일 때는 채권이 제일 비싼 거죠. 네. 그때 국채를 투자한다? 아니죠.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음. 그리고 금리가 높을 때 안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무슨 국채냐. 네. 장기 전망, 항상 전망이라는 거는 양립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쪽, 내리라는 쪽인데 안 좋았을 때 안 좋은 얘기가 더 많아요. 더 가슴을 때리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저평가돼 있는데 안 좋은 얘기다. 라고 하니까 이게 저평가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네. 욕을 엄청 들어먹고 어. 네, 그렇게 돼요. 예전에 제가 22년도 왔을 때 테슬라 방송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항상 못 사다가 150불 밑으로는 싸다 얘기를 해가지고 욕을 엄청 들어먹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100불 이하까지 계속 사모았었거든요. 뭐 아까 예를 들어서 리아 계좌 보여드릴 김 부장 계좌에도 네. 그 테슬라가 그때부터 사고 팔고 했던 계좌일 겁니다. 이 김 부장님 한번 뵙고 싶은데 네. 참 잘하셔서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건 좋은 자산이라고 하는 변동이 없지만 그 자산이 비싸지면 위험자산이 될 수도 있다. 여러 좋은 자산들을 놔두고 안전자산이라는 것의 가격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아 계좌가 출시된 증권사도 있고 한데 네. 이제 아직 이게 법이 정부에서 확정적으로 시행이 안 됐기 그런 때문에 거죠? 네, 맞습니다. NH도 준비를 곧? 하고 있죠. 네, 4월 전후로 아마 네, 하지 않을까. 이 리아 생각하고 계좌에 있습니다. 딱 적합한 분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미국 네. 주식을 그동안 수익이 네. 사실 한 250만 원 내신 분들은 그냥 해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막 몇 천만 원 났어, 몇 그쵸. 억이 났어. 맞습니다. 그러면은 빼야죠. 네, 맞습니다. 화면 한번 잠깐 네, 간단히 좋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지난번 했었던 방송 그대로 가져왔고요. 아직까지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업데이트는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시행이 됐을 때 한 번 더 누군가가 제대로 정리해 주는 분이 있으실 것 네. 같고요. 작년 23일까지입니다. 일단 11월 23일까지 들고 있었던 주식 기준입니다. 네. 최근에 사가지고 주식이 2배 올랐다.
그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매도 금액 포함 수익 금액 5천만 원이 아니고 총 매도하는 금액이 5천만 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 5천만 원 중에 수익이 100만 원 나 있다.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쵸. 왜냐? 100만 원, 250만 원만큼 공제되니까 그쵸.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공제되니까 100만 원은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네. 네. 근데 수익이 많이 나 있는 계좌. 해외 주식 투자에서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종목이 있으시다. 화면에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전체 5천만 원 중에 5천만 원 원금이라고 하면 5천만 원을 전액이 다 수익이 났다고 가정을 한다면 압도적인 수익률로 그러면 22%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최대 혜택은 1,100만 원 가까이 될 겁니다. 네. 네. 이게 내가 샀던 금액이 아니라 매도한 총 금액이 5천만 원인 5천만 원 거죠? 기준이고 거기에서 수익 난 금액에 대해서 그렇죠. 절세를 해준다.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을 내가 가지고 투자했는데 이게 5천만 원이 5천이 됐으면 되었다? 그 5천이 기준인 거죠? 그렇죠. 1,000만 원이 5천 아니고. 기준이고 4천에 대해서 4천에 절세 대한 혜택이 있는 거죠. 이익금. 절세. 이익금에 대해서 아, 절세 오케이, 혜택이 오케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4천만 원에 22% 같으면은 한 900만 원 가까이 되겠죠. 아까 제가 막 몇 억 얘기한 건 그거는 이제 다시 정정 5천만 원까지만 한도했다. 네. 그래서 오른쪽 계좌 김 부장 계좌 한번 보시면 예를 네. 들어서 말씀드리는 계좌입니다. 말씀드리면 이 종목들 중에 해외 주식 종목입니다. 이 종목들 중에 보시면은 가장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 두 기업을 이익 실현한 게 낫겠죠. 알파벳. 네, 그죠. 그리고 알파벳 그리고 그 밑에 버크셔? BYD. BYD. 가 700% 나 비아디는 있죠. 근데 중국 주식인데 저게 이제 미국 상장된 비아디라서 해외 되는 주식이니까. 해외 무조건? 주식이 해외 주식이기만 중국 주식뿐만 하나 아니라? 저도 지금 미국 그렇습니다. 주식만 생각을 거야? 했네요. 아, 그렇군요. 네, 해외 주식 어허. 기준으로 이익 실현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BYD를 보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차 전지 산업도 우리 메가 트렌드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죠. 우리 AI에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네. 데이터 저장 장치는. 근데 테슬라와 BYD를 들고 계시죠. 글로벌 네. 2등 기업으로 볼 수 있겠죠. 판매 대수 기준 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저도 이제 리아 계좌가 어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분이 하셔가지고 어제만 지금 9,000개의 계좌가 개설이 됐다라고 하는데 특정 증권사에서? 자, 근데 조금은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는 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더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관련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세금의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투자 선택권에 대한 제한이 1년 동안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굉장히 본인의 투자 성향과 또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누구 말대로 같이 따라가가지고 뭐 투자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 그리고 네. 바로 주식을 바꿀 필요도 없고 아까 표현 나왔듯이 현금으로 들고 계셔도 됩니다. 단 그 계좌에서 출금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계좌 안에서 들고 계시는 건 가능합니다. 안 사셔도. 알겠습니다. 네. 자, 리아 계좌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관련한 내용들을 한 번씩 더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이고, 시장이 지금 강보합권까지 힘들어요. 빠졌어요. 네. 지금 이게 약속의 10시 구간이 또 왔나 봐요. 그러니까요. 10시에 또 힘들어지네요. 코스피는 0.02% 거의 이제 음전했고요. 네. 5,407선 그리고 코스닥은 0.07% 소폭 오른 1,09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약보합권으로 밀려났고요. SK하이닉스도 음전하면서 0.86% 상승으로 줄어들었고 지금 현대차도 계속 이제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대우건설 낙폭이 9%대 그리고 카카오페이, 현대건설 오늘 건설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데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10시 구간에만 3천, 4천 하던 지금 6천억 넘게 매도를 키워가고 있고 네. 개인이 약간 또 애매하게 살까 말까 고민하던 그런 수급의 형태였거든요. 근데 네. 이제 빠지다 보니까 지금 4천억 이러면 넘게 밀려요, 그러면. 매수를 확 들어왔어요. 네. 지금 시간대별로 봐도 개인의 매수가 지금 요 구간에서 아하. 확연하게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기관 투자자들도 사고는 있는데 뭐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곤 있는데 규모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1,300억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수급에서 약법 전환. 이게 외국인들이 조금만 더 유인책이 좀 있었으면 근데 사실 뭐 유인책이 안 보이잖아요. 환율 지금 계속 자, 또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에게 유가도 한마디. 영어로 해야 돼요? 한국어로 해요. 다 네. 이거 다 트랜스퍼 돼요. 컴백홈 No, 들어오세요. 다시 돌아오시죠. 저는 아닙니다. 아니 진짜 오늘도 들어오지 얘기했지만 우리 좋다니까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코스피 코스닥인데 우리끼리 갈 거니까 예, 외국인들 이제 파티 즐기러 오시지 마세요. 예, 이렇게 나갔으면 들어오지 마세요. 아예? 예, 안 들어도 돼. 우리끼리 놀 거예요. 야 근데 진짜 도훈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 지금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우리 개인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수급 보면 대단합니다, 진짜. 자, 과연 이제 오늘은 또 장 마감까지 어떻게 변동성이 있을지 여부를 우리가 봐야 할 텐데 사실 이렇게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시장 안 보기 위해서는 앞서서 우리 부장님께서 쭉 말씀해 주셨던 좀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좀 마련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언젠가 그 김 부장님 한번 초대 좀 해주세요. 네, 기회 되면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힘을 내야 될것 결국에는 같아. 이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네. 발목 붙잡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 가야 돼요? 그러면은 세미나로 나오셔야죠. 어디 지역에서요? 의정부로 가야 됩니다. 의정부 여러분 네. 모이세요. 4월 8일입니다. 4월 2일입니다. 4월 2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3시에 열리는 세미나. 저희가 이제 스페셜 릴레이 세미나로 의정부로 스타트를 끊습니다. 네. 의정부 경기북부 상공회의소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두 분 있죠. 김지훈 박사님과 이혁진 차장님 모시고 김지훈 박사님께는 이제 지정학적 그렇죠. 얘기들을 쭉 한번 들어보시고 이혁진 차장님께는 관련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속 시원하게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NH투자증권에서요 의정부를 시작으로 여러분 쭉 전국으로 갑니다. 가요. 지금 방방곡곡으로 가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저기 남부도 가고요, 중부도 가고 다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관련된 소식 있을 때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시장 상황 다시 뭐 양전을 하긴 했는데 오늘 사실 시장이 열릴 때보다는 힘을 굉장히 많이 잃은 상황이어가지고 맞아요. 많은 분들 지금 이 변동성에 멀미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장까지 우리 한번 지켜보시죠, 여러분들. 네, 내일은 조금 더 희망찬 시장으로 만나뵙길 소망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